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으로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있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스마일. 스마일. 지금 뭐 beautiful, 그다음에 뭐 love 등등이 있었거든요. 영국 문화협회에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mother가 이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인데요.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당당한 여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웃음은 돈을 주지 않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경력 단절에서 특집 방송 보시면서 미소 가득한 웃음으로 제2의 도전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사회부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제 와이프의 복직이 다가오면서 저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력 단절 여성 특집인 만큼 다양한 직업 정보와 그들을 위한 생생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웃음 지도사 직업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평가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웃음 지도사 직업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장 기자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어떤 코너인가요? 예, 직업 관련 좋은 뉴스, 그리고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잡 이수다 코너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직업 정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웃음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음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웃음의 중요성과 함께 잘 웃는 법을 알려주는 직업 웃음지도사. 웃음지도사는 단순히 사람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과 웃음이 필요한 이유도 알려주는데요. 경력 단절 후 새롭게 도전하는 여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스스로도 웃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특집 웃음지도사.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정보와 함께 최종 직업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다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 특집. 이번 주 직업은요, 웃음 지도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잠시 웃음과 또 웃음 지도사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월화요일에 이제 직업인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워낙에 웃음 지도사셔서 그런지 진짜 저희가 녹화하는 내내 쟁일 웃었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떨 때 좀 많이 웃으시고 또 어떨 때 웃어서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웃게 되는 것 같고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아들 보면서 많이 맞아요. 네, 아무래도. 아들이 이제 11개월인데 요즘에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자기 기저귀를 이제 갈아주잖아요. 네. 갈아주면 이제 똥기저귀를 주면 그렇게 웃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웃어요. 주지 말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냄새난다고 자기 기저귀인데 여러 가지 행동할 때마다 참 보면은 예,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웃음이 사실 모든 상황에서 거의 활력소가 많이 그쵸. 되잖아요. 오 교수님께서 이 웃음과 관련된 빅데이터 결과를 조사해 오셨다고요? 직업에 맞게 웃음에 관련된 그 연관 검색어 순위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1위에 어떤 키워드가 언급이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위예요? 예. 어떤 관련 웃음? 예, 웃음과 웃음 관련돼서. 관련 키워드. 예. 행복 아닐까요? 행복? 1위니까? 예. 또, 뭐 저는 빵으로 하겠습니다. 빵. 예. 빵. 빵이 뭐예요?
보통 우리 터진다. 웃음 할 적에 터진다, 빵 터졌다 이러잖아요. 아, 아니 원래 저는- 미소로 하려다가 빵으로 했습니다. 저는 뭐 예능이나 뭐 코미디 아닐까요? 왜냐면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웃으니까 네. 그거 아닐까 싶은데요. 뭐죠? 아, 정말 굉장히 빗나가네요. 정답가. 아무도 아까 없나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뒤에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웃음을 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게 일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가장 네.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눈꺼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웃음도 참기가 참기 정말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웃음으로 검색을 했을 때 참다라는 연관 검사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 웃음 지도사 쪽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참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일까요? 저기 즐거움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입니다. 즐거움이요? 네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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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글자입니다. 힌트는 한 글자. 한 글자요? 한 글자. 저는 왜 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술? 즐거움 술? 아니 이제 웃음하고 연결돼서 들어가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술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니,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자, 우리 김민재 아나운서는 술. 아니, 아니요. 저는 펀. 펀. 재미있는 펀. 아니 즐거움이라는 거에 연관 검색어가 뻔이라고요? 너무 교과서적인데. 즐거움을 영어로 하면 뻔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뭐 한 글자라니까. 패스. 예. 저도 원래는 다른 한 두 글자 내지 세 글자 한 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글자라고 하니까 글자라니까. 진짜. 잠 어떨까요? 잠. 잠. 즐거움과 연결되는 거. 예. 술? 술 나왔어. 술 했잖아. 이게 저도 왠지 같은 한 생각이라서. 글자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이제 웃음지도사랑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삶이었습니다, 삶. 삶이요. 사람들이 요즘 삶. 예. 삶. 즐거움과 연결된 삶. 너무 거리가 먼 대답만 했네요. 저희가. 엄청 거리가 멀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워낙 힘들고 지치기도 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트렌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욜로 라이프라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행복과 그다음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좀 누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높은 가치의 어떤 즐거움보다는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즐거움의 연관 검색어가 삶으로 연관이 돼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였어요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너무 빗나간 대답만 해서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뭐 인생. 아니 그래서 철학, 답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사실 요즘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웃음이 인색한 시대가 됐는데 웰빙, 뭐 힐링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웃음 지도사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 웃음 지도사 직업의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을 장 기자님께서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웃음 지도사, 웃음 치료사, 혹은 뭐 소통 강사 이런 어떤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음 지도사 관련 어떤 뉴스들은 이 사건이라든가 뭐 어떤 행사적인 그런 뉴스보다는 인물 중심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웃음 지도사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인터뷰 기사, 어떤 휴먼 스토리 그런 것들을 다룬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웃음 지도사 관련 뉴스들이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좀 웃음 지도사 관련된 뉴스들을 네.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 중심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고 시사성이 있거나 어떤 논란이 됐던 기사들은 없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뷰 기사 같은 게 많았다면 사회적 시선도 좀 긍정적인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회적 시선은 어떤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일단은 웃음 지도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남들에게 즐거움이나 웃음을 선사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 보이고 밝거나 혹은 웃음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 밝은 어떤 이미지, 시선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 웃음과 관련한 직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해외 직업들을 찾아보면 이 웃음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금전과 교환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직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력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웃음 지도사가 해외로 나간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서 웃음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분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웃음 치료의 한 역할로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코미디언이라든지 판토마임이라든지 마술 이런 거를 겸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명상이라든지 임상 이러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웃음 지도사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들은 없다. 그다음에 좀 찾기도 좀 드문 상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웃음 지도사라는 직업이 이 강사 개개인의 역량이 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퍼스널 브랜드 차원에서의 웃음 지도사는 어떤가요, 오 교수님? 아주 중요하죠. 웃음 지도사의 퍼스널 브랜드는 곧 바로 수익과 직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억대 연봉자들의 웃음 지도사들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은 웃음 지도사가 어떤 그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반영이 돼서 그 퍼스널 브랜드가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건 너무 재밌고, 너무 분위기에 따라서 잘 리드를 해주더라라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많이 이걸 좀 알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파급이 되냐면요. 참가자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예, 참가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강사가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그 가르치는 율동이나 노래라든가 아니면 구성된 것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또 운영을 해서 관련된 웃음지도 관련된 그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회원들을 또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지도자 과정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교육적이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거의 맞물려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또 하나의 뭐가 되냐면 웃음 지도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람마다 노하우가 다 다른 거죠. 예, 어떤 분은 웃음 지도사인데 정말 웃음이 안 나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들 표정이 계속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나 타겟에 따라서 좀 많이 그 웃음 지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하우가 되고 실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퍼스널 브랜드랑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웃음과 또 웃음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직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요, 선정된 직업에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네. 웃음 지도사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웃음 지도사 키워드 전체 테마 분석을 했을 때 1위에 교육이 언급됐습니다. 교육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웃음 지도사라는 말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또 레크레이션 강사했던 분들이 같이 이제 아울러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웃음까지 지도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식 그 인증 자격증보다 민간 자격증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제 이 발급을 해주는 그것을 같이 했던 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웃음 자체가 주는 재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화합이나 워크숍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이제 반영돼 있긴 한데, 과연 웃음 지도사를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게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실버 시대나 백세 시대가 오면서 더 이제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1위로 언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직업마다 자격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네. 그리고 직업 내에서도 뭐 민간 자격증 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또 자격증만큼 커리큘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좋은 커리큘럼의 기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KSA라고 하는 이 KSA. 지식, 그다음 스킬, 그다음에 태도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을 이제 도출해내면서 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지도사라고 한다면 그럼 웃음을 주기 위한 지도사의 역할이 뭐냐? 이게 지식과 그다음에 스킬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동 태도 요거를 이제 도출을 해내기 위한 직무 분석을 하고 뭐 이 KS별로 해서 한 지식 8등급 정도, 8단계 정도로 구분을 네. 시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자격증으로 가게 되면 직능별 이 5단계 수준까지도 가기도 네.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론 중심으로 자격증은 좀 많이 되어져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이론이 얼만큼 탄탄하게 만들어졌냐라는 네.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이 어려울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좀 좋은 커리큘럼이다 한다면 이론을 조금 줄이고 이론보다는 당장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실습과 이제 실용적인 이 부분에 이제 스킬에 조금 더 집중한 이런 커리큘럼이 훨씬 더 좋은 커리큘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가자 니즈와 이제 목적이 분명히 좀 반영된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 자격증별로 그거를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니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계별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문 자격증들은 다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연결되기보다는 단절되는 네.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어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전 중심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론적인 거야 우리가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실전에 다 쓰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전에 가서는 그 자격증이 그닥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돈을 자격증 취득할 때는 비용을 들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일에 그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자격증이 부득이하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걸 요구를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실전에 활용될 수 있는 구성으로 해서 그 자격증 자체가 그 이후에 좀 더 효과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저도 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 워낙 이런 내용을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 짚어보면 좋겠는 부분이 이 가격, 그러니까 어떤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가격과 대비했을 때 일단 적당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의 커리큘럼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고가격대로 형성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분야의 어떤 과목이나 분야의 어떤 네. 그런 수업을 집어넣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어떤 과목이나 분야의 어떤 교육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검증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론 교육도 탄탄하고 또 실습 교육도 어느 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자격증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습의 좀 이상적인 비율이랄까 조금은 모호할 수 있지만 네.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3대 7 정도의 이론이 한 3,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습이 한 7 정도. 실습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예, 많게는 2대 8까지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자격증에 관련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만들고 작업할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1등급,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뭐 최대 맥스 그렇죠. 3급까지 두기도 하죠.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상급 같은 경우는 저는 이론 중심으로 좀 많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야 이거 왜 땄어?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냥 장비부터 만지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베이스가 안 깔리면 결국은 뒤처지게 되는 네. 이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자격증의 이제 급수에 맞게끔 준비를 하되 최근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론적인 이제 튜토리얼 그러니까 사용 설명 가이드는 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습 위주로 이 스킬과 장비, 습득
이쪽으로 해서 한 3대 7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지 않을까. 그래서 자격증도 실습 중심으로 좀 많이 검증을 받고 자격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격증별로 좀 많이 상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인 지식이 많이 작용을 하는 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보석감정사 같은 경우도 실습도 되게 중요한데 전문적인 지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실습과 이론이 같이 맞물려서 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업별로 좀 상이하긴 하는데 좀 웃음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8대2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웃음지도사는 100% 실전을 해도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웃음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령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내용의 구성 있잖아요. 커리큘럼 짜는 구성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좀 차이가 네. 많고 약간 이제 그 강사의 전문성이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자격증별로 좀 그런 거는 좀 비율을 좀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규격화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도사 관련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로 바로 강사입니다. 웃음 지도사의 다른 이름이죠. 웃음 치료사 전체 테마를 분석을 했는데 1위에 강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웃음 지도사, 웃음 치료사 다 이제 연관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직업 형태가 이제 강사라는 구성으로 프리랜서로 많이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웃음을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웃음 지도사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강사가 되고자 네. 하는 니즈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여성들이 또 하면서 소득을 또 올릴 수 있고 또 시간을 자유롭게 또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스스로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가 되고자 하는 니즈를 갖고 있는 중장년들이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증들이 좀 반영이 돼서 강사로 언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참 퍼스널 브랜드가 정말로 중요한 직업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소위 잘 나가는 강사들은 억대 연봉 받으면서 스타 강사라고 불리잖아요. 뭐 어느 정도 기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면 스타 강사로 볼 수 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뭐 저 정도라고. 동의합니다. 네. 아,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일단 뭐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공중파에서 뭐 고정으로 출연한다든지 이 어찌 보면 이제 스타 강사의 첫 번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잘 됐기 때문에 공중파로 이제 섭외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사인 독촉을 받는다든지. 스타 강사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분들. 조 박사님이네요. 저도 항상 이게 오늘 팬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나 뭐 지자체에서 이제 강의 이제 세도로 막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최소 한 석 달, 2달, 석 달치의 예약을 미리 다 잡아놓은 상태. 네. 정말 유명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 2년까지 스케줄을 미리 일단 다 잡아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인데 그래도 제일 크게 보는 게 보통 시간당 이제 100만 원 정도. 예. 시간당 1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잖아요. 그래도 제 스타 강사다 그러면 시간당 100만 원은 최소 깔고 가더라. 이게 이제 스타 강사의 기준이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이 정도가 스타 강사의 기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 교수님도 스타 강사 아니신가요? 대한민국 명강사 33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33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당 단가가 그 사람의 스타 강사로서의 어떤 결과를 좌지우지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조 박사님 말한 걸 다 반영을 해서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이 외부에서 가서 강의하면 보통 시간당 뭐 200, 300, 500 이렇게 받고
또 뭐 되게 유명한 미국의 모 대통령은 뭐 억대를 주고 강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그 부분들이 스타 강사라는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기만 있다고 그게 소득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주면 스타 강사라는 그 이미지가 또 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참가자들의 만족도죠. 예, 어느 조직에 가든 어느 타겟을 가든 다 그게 만족도가 높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같이 곁들여지면 스타 강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아까처럼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수입이 결정을 한다. 조 박사님이 얘기한 걸 다 이제 묶어서 아울러야죠. 예, 묶어서 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스타가 되는 거고요. 꼭 방송을 안 타더라도 네네, 또 맞아요. 유명하신 분들 예. 굉장히 많죠. 일부러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일부러 공중파는 아예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몸값이 높아지면 오히려 강의 그게 줄어들어요. 예, 너무 높아지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타 그래서 강사, 요즘 연락이 안 오나? 스타 강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스타 네. 기자인 장 기자님 이야기도 들어보죠. 제가 볼 때는 인지도와 소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미디어 노출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미디어에 노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어떤 미디어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떤 그런 미디어의 노출이 뭐 전략적으로 많건 아니면 전략적으로 줄이던 간에 어떤 미디어 노출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과 연관이 되는 어떤 통로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두 분은 이제 강의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어떤 경로로 강의가 들어오시나요? 일단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 분야다 보니까 이제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 이제 강공서급,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진행한 교육청, 이런 데 보면 뭐 실제로 강의를 해서 좋게 된 평가 리스트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분들끼리도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거에 관련해서 연락이 좀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강의를 이제 제가 하다 보면 그 다 센터에 계셨던 또 뭐 약간 급이 임직원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고 다 자기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제 필요하다 싶을 때 이제 연락을 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듣고 또 그게 관련해서 만족을 해서 연락이 오는.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제일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명강사 33인에 랭크되신 오기자 교수님은 어떤 경로로? 네. 아, 저는 검색을 통해서 가장 많이 봐요. 예, 뭐 방송이든 외부 기업이든 검색 통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을 또 다 서치를 하더라고요. 예, 서치를 해서 또 오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한번 이제 검증을 한번 더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 담당자였던 분이라든가 참가자였던 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네, 오늘도 그런 건이 하나 왔는데 추천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이렉트 섭외보다는 검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강사에 맞는 분인가를 사전에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강사까지 알아봤고요. 웃음 지도사 관련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노인입니다. 노인이요. 예. 웃음 치료사 전체 테마 분석했을 때 노인이 6위에, 그다음에 실버가 7위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웃음 지도사나 웃음 치료사의 주로 대상 연령대가 노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 세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건강에 대한 의미랑 또 연결돼서 웃음 치료사하고 웃음 지도사의 또 필요성을 또 많이 갖기도 하고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그 예전에는 거의 일만 하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처럼 네. 어떤 누리면서 그쵸. 어떤 그 가정생활이나 일을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만 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웃거나 어떤 시간을 소유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웃음 지도사의 역할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 커지는 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단순하게 웃음 지도사가
사람을 웃기거나 뭐 레크레이션 종류의 개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리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자기 삶의 재창조의 개념으로 해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거나 어떤 삶의 좀 가치를 좀 높이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웃음 지도사하고 웃음 치료사의 부분들이 많이 활동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웃음 지도사 관련해서 세 번째 키워드 노인과 또 실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통계청의 2017년도 고령자 통계 발표를 보면요.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고령자 1인 가구는 129만 4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인 가구 고령자의 경우에 절반 이상인 55%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웃음 지도사 외에 이 노인 건강과 관련된 직업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직업 추천해 주시겠어요? 한 개만 추천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두 개 주셨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 네, 그러면 저도 제가 맨 그때는- 마지막에 그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기자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체육 전공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체육 관련 전공자들 중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생활체육 지도자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서도 또 거기서 세분화해서 실버 배드민턴 생활체육 지도자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중에 운동과 연관돼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수영도 뭐 실버 지도자가 그쵸. 따로 있고요. 뭐 예. 요가, 골프, 헬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노인들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기자 교수님은 어떤 거 추천하세요? 실제로 웃음 치료사, 웃음 지도사 외에요. 이 실버 요가가 굉장히 실버 활성화가 요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유연성, 굳어있는 좀 몸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실버 요가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요가 지도자 했던 분들이 우리 전에 70세 넘는 요가 지도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어떤 요가 중에서 또 실버 요가를 좀 특화시켜서 하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받는 분들도 좋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개 준비했지만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제일 큰 게 이 노인분들 실버 이 상인에서 이 놀이 문화를 그러니까 즉 뭐냐면 노인분들이 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끔 노는 방법 그렇다고 뭐 제기차기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제 실제로 앉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여가 전문 생활. 그래서 네. 여가 생활하고 좀 다른 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생활은 이게 문화 생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구조고요. 네. 그러니까 노인 이제 놀이 치료 놀이. 전문가, 그러니까 놀이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이런 전문가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인 화상 건강 체크 전문가 구조로도 좀 많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움직이기 힘드실 때 이제 화상으로 하되 그 노인분들이 화상을 만지기 힘드니까 요즘은 이제 터치를 굉장히 간편하게 UI를 간편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쉽게 네.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건강 체크 전문가, 그다음에 놀이 전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대상 직업을 선택할 때는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뭐 웃음 치료를 하든 뭔가를 하든 노인분들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응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인 관련 분들 직업을 할 적에는 항상 응급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치료에 관련된 전문 분야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혼자서 이렇게 하더라도 119만 부른다고 될 건 아니라 급하게 그 연관된 기관 센터 그다음에 했을 때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같이 네. 구성을 해서 담당자 간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인분들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근육량이라든지 자극 강도 네. 모든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에 대해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 맞게끔 이제 자극 강도라든지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네. 명확하게 알고 이 직업 분야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말하신 거 포함해서 뭐 첫 번째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사전에 체크가 좀 네. 돼야겠죠. 그래서 리스트업을 좀 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량의 정도를 좀 정해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활동량의 정도를 정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그 언어 하나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분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언니, 오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고 심지어 그 호칭 갖고 싸우는 분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막 내가 어딜 봐서 할머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노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건강이나 활동량이나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좀 자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좀 효과가 좀 높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노인분들 관련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한 그렇죠. 배려가 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요, 웃음 지도사 관련 3가지 키워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까지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직업 전문성을 오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웃음 지도사는 사실 중장년층에게 딱 어울리는 맞춤형 직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연령대와 무관하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네.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에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 전문성은 그 직업 자체의 전문성이 낮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접근성이 수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5점 만점에 저는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3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조 박사님께서 고용 안정성 평가해 주시죠. 예, 웃음 지도사의 경우 어찌 보면 이 전문가 활동으로 이제 활동하지만 실제로 소속 기관에서의 고용관계 계약을 이렇게 유지하기는 좀 힘든 부분에 있습니다. 즉 단발성으로 이제 건바이 끈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고용에 관련된 유지, 이 프리랜서 시간으로서의 움직이는 활동이 좀 큰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직업에 또 포함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요소로 갔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저는 고용 계약 관계보다는 일단 직업 활동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네. 있는 직업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5점 만점에 저는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3점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근무 여건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장 기자님? 네, 근무 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웃음 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강의를 나가는 곳에 대한 근무 여건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가시는 곳의 근무 여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노후됐다든가 낙후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네. 없어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근무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볼 수는 있는데 그곳의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는 어떤 프리랜서 네. 강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5점 만점에 근무 여건은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 4점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창업 확장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오 교수님. 아마 이제 95% 이상이 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그게 훨씬 더 소득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창업 확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관련된 민간 그 연구소라든가 네. 그런 아카데미 쪽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업 확장성에 있어서 좀 매우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게 우리 중장년 여성분들에게는 훨씬 더
예, 편하게 또 네.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5점 만점에 3점으로 저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3점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만족도를 조 박사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내가 뭐 강의를 하고 와서 그분이 재밌게 웃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단지 이제 대상에 따라서 그분이 얼만큼 준비를 해서 네. 또 저번에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준비하기까지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네.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자기의 강사로서의 활동을 했을 때는 네. 그 직무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요. 네. 이러한 만족도는 어떤 누가 되든 간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단지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기 싫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제 그만두시는 건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저는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평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직업 전망을 장 기자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미래 직업 전망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적인 차원에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신에 단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외부의 어떤 의사라든가 아니면 코미디언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 어떤 그런 분들이 웃음 지도사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좀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꼭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5점 만점에 저는 미래 직업 전망 역시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웃음 지도사 직업은요, 직무 수행 만족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총점 22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웃음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웃음 지도사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해 주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조 박사님부터요. 네, 저는 최종 키워드를 위로해 줄 줄 아는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혼자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슬픔, 아픔, 외로움, 네. 불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감하고 또 그거를 배려하면서 같이 이 웃음이라는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같이 다독거릴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여성분에게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기자 교수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초대를 하고 싶은 게, 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 현장에서 모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그 강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그래도 프리랜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해서 연속으로 그 강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웃음을 다루는 만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공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도전을 하시면 훨씬 더 네. 파급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기자님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행복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강사분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지속성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정성이 정말 있어야지 그 그렇죠. 강사는 오래 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웃음 지도사 하시는 분인데 정말 굉장히 가정사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셨었다가 네.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어떤 키워드로 계속해서 이제 강의 활동을 하시는데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을 통해서 웃음을 전달할 때 저는 그 웃음이 정말 전파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행복한 여성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웃음 지도사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세 분은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성, 건강하고 긍정적인 여성, 그리고 행복한 여성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이라면요, 이 웃음 지도사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웃음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뉴스 어떤 것 준비하셨나요, 장 기자님? 예, 오늘 경력단절 여성 특집인 만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좀 힘이 될 만한 이 좋은 뉴스 준비했습니다. 이 출산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이 지원하는 지원 폭이 대폭 강화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과거 1년 이상 일을 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한 뒤에 3년에서 10년 이내에 종전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그리고 중견기업은 15%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 원인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2년간 이 상시 근로자로 채용할 네. 재고용할 경우에는 이 고용증대세액이 1,400만 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액이 500만 원, 그리고 경단료 재고용 이 세액 공제가 1,5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현행 기준 이전에 750만 원 세제 혜택보다 약 4.5배 가량 더 많아진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기업들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어떤 이 확대되는 어떤 그 혜택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크네요. 네, 네.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뉴스 같거든요. 이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죠. 실제 이제 그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주 지역도 옮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근무했던 산업에서 다른 분야로 가기도 원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조건 이렇게 뭐 30%, 15%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갈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측면에서의 이득인 부분이지 실제로 그분들한테 이득이냐라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좀 차등하고 육성을 좀 하고 네. 그 여성분들이 좀 자주 갈 수 있는 분야에 오히려 이런 세제 혜택을 더 집중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계획을 좀 더 세우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그 보세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지원이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남자분들도 경력단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경력단절이라는 걸로 해서 통합적으로 오히려 진행을 했으면 네.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에 어떤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재취업을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네. 같이 좀 그 양쪽으로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의주의 개념이 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보다는 양쪽에 정말 그 좋은 인력들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사실은 그 취업 전선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베네핏도 같이 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 제도 같은 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도 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행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재조정을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시행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일단은 예.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나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직업 관련 나쁜 뉴스는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나쁜 소식을 저희가 되짚어보고 그거에 대한 의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네. 선정을 했는데요. 이 한 카드사가 상담원이 이른바 이제 진상 고객 상담을 하다가 어떤 전화를 끊는 사태까지 갔는데 네. 오히려 그 직원을 해고까지 하는 어떤 사태에 이르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신용카드사 콜센터 직원 A 씨가 한 고객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고객이 이제 카드 발급 신청을 했는데 이 발급 기일이 늦어진다라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 뭐 심한 말을 하고 네. 심지어는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원이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전화를 끊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객이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전화를 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그 상담원은 사과를 할 수 없다라고 네. 하자 그 고객이 그러면은 회사로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회사에 이제 따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직원을 해고한 어떤 사태여서 좀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 근데 이렇게 진상 고객들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사측에서 이렇게 진상 고객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직원들을 좀 보호하면 좋을 텐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개선됐어요. 많이 네. 개선되고 이제 보호하게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매뉴얼들이 다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런 몇 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정말 나쁜 뉴스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카드사 콜센터도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자체 운영 콜센터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하청 또는 이제 아웃소싱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 자회사 그 카드를 만들었던 회사의 소속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아웃소싱에 의한 이 시스템적인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그 회사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감수를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는 말을 붙여서 그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까 웃음을 참는 것도 있지만 그는 분노를 참는 것도 같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 이 부분도 좀 필요해야 되고요. 이 진상 고객의 문제지 저는 보니까 이 상담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 진단을 좀 하고 싶고요.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경하게 좀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러한 고객 서비스가 오히려 그래 됐을 때 그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직원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질 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강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진상 고객이 오히려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러한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매체에 대해서 흘리고 다녔을 때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이 손실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러한 유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진상 고객을 욕하지 그 상담원을 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고객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응대하는 상담원이 또 잘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객 입장이 되면 그 상담원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면 또 거기서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그 고객 입장이 아니라 또 상담원 입장이 되면 정말 진상들도 굉장히 많은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좀 바탕이 되지 그렇죠. 않다 보니까 직업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 고객의 어떤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상담원에 대한 어떤 직업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네. 인식도 좀 많이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인정과 그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나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좀 고마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직업 요소로 좀 많이 바라봐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진상 고객이 한 명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파급될 수 있는 그쵸.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나 그것이 이제 보여지기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순간을 좀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때우는 식의 어떤 조치는 어쨌든 고객 측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직장인 측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혜롭게 좀 해결을 서로 해서 하게 되면 서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결합이 돼서 더 좋은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인식 개선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어떤 상담원들을 감정 노동자로 분류한 다음에 그거를 규정하고 그다음 자기보다의 약자로 어떤 규정하는 인식 개선도 네. 아니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 노동자로 사실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어떤 인식,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빨리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재미있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직장인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업시설이 생겼다는 오, 어떤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어딜까요? 이른바 이제 레이지룸이라는 오. 곳인데요. 그곳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껏 때려부셔도 됩니다. 네, 내일 가나요? 네. 서울에 위치한 이 레이지룸에는 하루 평균 15팀 정도가 다녀간다고 오. 하고요. 주말에는 그 수가 더 늘어서 월 매출이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선 이 5평 정도 되는 어떤 공간 안에 접시, 가전제품, 야구방망이, 그리고 관역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려부시고 나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아. 해소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파편을 막아주는 작업복, 그리고 장화까지 신는다고 하고요. 헬멧과 장갑까지 끼고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곳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SNS에서도 굉장히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한편
한편으로는 너무 폭력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곳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너무 전문적인 치료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놀이시설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오 교수님 스타일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관리 중에 이제 자기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산책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자기 관리, 현대인들에게는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때를 부수면서 하는 거는 단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다지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인 정서나 지속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좀 스스로가 자기의 내면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 추천드립니다. 네네. 저도 우 교수님처럼 이거 부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셔보셨습니까? 아니요. 부숴보면 더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양면선이었죠. 양면의 측면이었는데 아까 이제 명상이나 산책이나 걷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이거를 또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게 호기심이 재밌는 더 뉴스잖아요. 한번 해보면 좋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폭력성으로 가져가니 이거를 갖고 나중에 폭력이 나중에 잠재성으로 포텐셜가 나타나서 가정에 가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이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그냥 놀이문화 재미로 하되 실제로 이게 대한 이제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네.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밌는 뉴스로 우리가 그냥 봐야 되고. 일단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걸로. 명상하셔야죠. 가보고 얘기하는 걸로. 명상하셔야죠. 갔다 와서 명상해야죠. 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뉴스 보고 무슨 생각 이 드셨어요? 조사를 하면서 사실 저도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리고 안타까운. 이곳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의 계층에서 약간 하위급에 있는 계층들이 어떤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회사에서 내가 팀장님한테 혼나고. 복사하다가 이 프린터기를 부셔버려 말아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가서 이제 놀이로 푸는 어떤 좀 재밌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